민주당이 재산세 감면 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당내 부정적 여론이 큰 종부세나 대출 규제 완화는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종부세 등의 전면적인 조정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가 통화량 감소를 위한 채권 매입의 축소, 이른바 테이퍼링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연준의 돈줄 재기가 예상보다 앞당겨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600명대를 기록하면서 불안한 정체를 이어갔습니다.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이 내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현행 단계가 연장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대책 발표 이후에도 부실급식 폭로가 이어지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13일 만에 다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불량 피복류 사태와 관련해선 납품업체에 대한 무작위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65%를 담당하는 중국이 가상화폐 신규 발행과 채굴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장이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검증하는 시중은행들은 관계자들의 범죄 이력까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 측이 조만간 휴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공개적으로는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46명입니다. 전날보다 8명 줄긴 했지만 이틀 연속 600명을 넘었습니다. 500명에서 700명 사이를 오르내리는 정체 국면이 최근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을 가리지 않는 확산 양상도 여전합니다. 어제 하루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등 안심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주요 방역 통계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특정 집단이 아닌 선행 확진자를 통한 감염 비율은 어제 0시 기준 최근 2주 동안 46.4%나 됩니다. 가족과 지인 등으로 인한 이른바 일상 속 감염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입니다. 자연스레 전파의 고리를 찾기 위한 역학조사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아직 감염 경로를 명확하게 결론 내지 못한 조사 중 비율이 26.5%에 달합니다. 이렇다 보니 거리두기 조정의 핵심 지표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지역 발생 환자는 617명 남짓, 여전히 2.5단계 범위에 있습니다. 확진자 숫자만 놓고 보면 지역별로 2단계와 1.5단계인 현 거리두기보다 확산세가 거셉니다. 그렇다고 거리두기를 강화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와 국민적인 피로감, 백신 접종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는 23일 현행 거리두기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내일 어떤 내용의 조정안을 발표할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그럼 이어서 주요 발생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강동구 일대 노래 연습장 수십 곳에서 발생한 확진자가 40명을 넘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도 크게 늘어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때이른 더위로 인한 에어컨 사용이 방역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울 강동구 노래연습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선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강동구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 노래연습장에서는 지난 11일 종사자 1명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지금까지 파악된 확진자만 41명에 달합니다. 인근 노래연습장 종사자 20명, 방문자 10명, 그리고 가족과 지인 등 11명입니다. 역학조사 결과 환기가 어려운 지하 공간에서 노래를 불렀던 것이 감염 확산의 원인으로 추정되는데요. 강동구는 어제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파악된 관내 노래연습장 25곳을 공개했습니다. 또 주민들에게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해당 노래연습장을 방문한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직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추가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방역당국은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줄지 않고 있다면서 방문자와 업주 모두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전국 곳곳에서도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무더위가 방역의 복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는 유흥업소를 시작으로 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16일 원주의 한 유흥업소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지금까지 2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노래 연습장이나 유흥업소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실내체육시설과 관련한 확진자는 어제 하루 7명이 추가로 확인돼 누적 18명이 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노래연습실에서는 지난 15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지금까지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수도권 지인 가족 모임과 관련해선 확진자가 34명까지 늘었습니다. 이렇게 집단 감염이 발생한 장소는 대부분 밀접, 밀집, 밀폐, 이른바 3밀 조건이 갖춰진 실내 공간입니다. 문제는 아직 5월인데도 지난 14일 서울의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기고 여름 장마를 연상케 하는 잦은 비가 계속되는 때이른 무더위로 에어컨 사용이 늘고 있다는 점인데요. 최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공기 흡입을 통한 감염을 코로나19의 주요 전파 경로로 지목했고 방역당국도 환기가 잘 안 되는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는 공기를 통한 전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무더위와 비를 피해 실내를 들어간 사람들이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켜는 순간 산밀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하루 평균 확진자가 23명에 불과했지만 올해 5월은 지금까지 하루 평균 확진자가 580명으로 25배에 달해 더욱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곧 본격적인 여름이 찾아오는 만큼 산밀 조건의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환기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동구 노래연습장 앞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대구에선 유흥업소 종사자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대구시는 최근 구미 지역 확진자가 다녀간 북구에 있는 유흥주점을 상대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사자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아산 목욕탕과 관련한 감염자가 아산과 천안에서 35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17일 60대가 처음으로 확진된 뒤 목욕탕 이용자들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고 지인과 가족 등으로 연쇄 감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확진자가 발생한 목욕탕도 3곳으로 늘었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근육통과 발열 등 이상 반응 사례가 1차 접종보다 2차 접종 때 더 흔하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배성만 감염내과 교수연구팀은 화이자 백신 1, 2차 접종을 완료한 265명을 분석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 3일 이내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고 응답한 비율은 1차 접종 때는 80.1%, 2차 접종 때는 89.1%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맞았더라도 1년 이내에 추가로 접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전염병 최고 권위자가 코로나19 백신 효과가 홍역처럼 평생 지속하지 않기 때문에 부스터샷, 그러니까 추가 접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백신의 면역 효과를 강화하고 효력을 연장하기 위해 추가로 맞는 접종, 이른바 부스트샷이 1년 이내에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효력이 최소한 6개월 이상, 어쩌면 더 길게 지속될 것으로 안다면서도 첫 접종을 한 뒤 1년쯤 이내에는 부스트샷이 거의 확실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역과는 달리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보호 효과의 지속성이 평생 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미국의 보건당국자가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의 필요성이 높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늘면서 미국에서 신규 확진자가 거의 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CNN 방송은 현지 시간 19일 미 존스홉킨스 대학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일 기준 일주일 평균 하루 신규 확진자가 3만 1,20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평균치며 한 달 전과 비교해서도 절반에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도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614명이 숨져 석 달 전의 평균치 1,988명에서 3분의 1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CNN은 코로나19 백신이 미국이 벌이는 코로나19와 전투에서 엄청난 우군임이 입증됐다며 지금까지 18살 이상 미국 성인의 60.2%인 1억 5,535만 명이 백신을 1회 이상 맞았다고 전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삶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죠. 네, 그렇습니다. 일터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문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3명 가운데 1명꼴로 소득이 줄었고 일하는 방식도 달라졌다고 답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537개 직업 종사자 16,000여 명에게 코로나19가 미친 영향을 물었습니다. 38.7%가 임금이나 소득에 변화가 있었다고 답했는데 감소했다는 응답이 35.8%, 증가했다는 2.9%에 그쳤습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소득이 줄었다는 사람이 많았고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소득 감소는 학력이 낮을수록 경험했다는 답변이 많았고 여성이 남성보다 6% 정도 많았습니다. 직업별로 보면 음식 서비스 관리자가 가장 많이 소득이 줄었고 이어 연극, 뮤지컬 배우, 모델, 선박 객실 승무원 순이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택배원과 가정의학과 의사, 방역원, 온라인 판매원, 그리고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순으로 높았습니다. 비대면 업무나 재택근무 등 일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응답은 35%를 차지했습니다. 근무 시간이나 고객 수를 포함해 일의 양이 감소했다는 답변은 46.3%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일이 늘었다는 답변 비율은 음식 배달원과 택배원, 온라인 판매원 순으로 높았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가 확산한 영향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반면 보험 모집인이나 무용가, 여행 사무원, 선박 객실 승무원 등은 일이 줄었다는 답변이 100%로 코로나19 여파가 심각한 직업군이었습니다. 서비스직 내에서도 생활의 필수 요소인 의식 및 의료보건 관련직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했지만 여행이나 문화와 같은 비필수 관련직에 대한 수요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정보원은 비대면 서비스와 디지털화로 일감과 수입이 줄어드는 직업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위해 소득 지원과 직업 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최근 태국의 한 시장에서 800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감염 원인으로 시장 내 공중 화장실 회전문이 지목됐습니다. 보건부 차관은 지난 5일부터 15일 사이 파툼타니주 청가물 시장을 다녀간 만여 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한 결과 867명이 양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람들이 공중 화장실 회전문을 만지면서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이 아프리카 지역에 더 많은 백신 공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참여한 회의에서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접종한 14억 도스의 백신 중 2%에도 못 미치는 2,400만 도스만 아프리카에 할당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의 이후 이사국들은 의장 성명을 통해 선진국들의 백신 기부를 촉구했습니다. 이틀 연속 6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일부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크게 감소하진 않았습니다. 정부는 내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서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지금 경향을 보면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0명에서 700명을 계속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급격한 확산세도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줄어들지도 않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지금의 2달 정도 500명에서 700명 정도의 정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방역 시스템과 국민들이 방역에 대해서 잘 참여해 주셔서 그나마 4차 유행이 더 큰 위기 없이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긍정적인 점은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답답하고 어려우실 수는 있겠지만 그동안 백신 접종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가 2분기 말과 3분기에는 백신이 많은 양이 공급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죠. 예,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또 5월에는 아무래도 좀 휴일도 행사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방역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저는 방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타이완의 최근 사례를 보면 1년 정도 방역을 통해서 확진자를 성공적으로 억제했지만 결국에
결국에는 지역사회 감염을 막을 수는 없었거든요. 언제까지 방역으로 확진자를 억제할 수는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방심이 가장 중요하다. 방심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심을 막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또 최근 들어서 위험 요인 하나로 이 변이 바이러스를 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의 생존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변이입니다. 결국 변이가 있어야지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강해지냐, 그 다음에 중증도가 높아지냐,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냐, 이 세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 최근에 유행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나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백신의 효과도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 유입도 차단을 해야 되지만 유입된 국내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국내에 유입된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역사회에 대한 코로나19 방역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코로나19를 막아내는 것이 결국 변이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것이죠. 국내에 유입된 변이 바이러스를 확산하는 걸 막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미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다 퍼지고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네, 지금 전체 감염 건수의 4분의 1 정도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들은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된 것은 아니고요.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 한번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확산하게 되면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우세종이 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인천국제공항 검역소에서 인도 변이 관련한 확진 사례가 나왔는데 이 인도 변이 기존 바이러스 그리고 다른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더 세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바이러스의 전파력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서 얼마만큼 유행이 심각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인도의 경우에는 워낙 유행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에 전파력이 더 높게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과학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파력이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바이러스가 이 정도로 유행을 하고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전파력이 다른 변종에 비해서 높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인도 변이와 관련해서는 좀 더 정확한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현재 인도의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파력이 더 셀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현재 상황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런 상황에서 앞서 저희가 취재 기자를 통해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에어컨을 트는 이런 상황이 또 복병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문을 닫고 에어컨을 켜기 때문에 전형적인 산밀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 경로가 대부분은 비말 감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밀폐된 환경에서는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 전파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밀집 환경이나 밀집된 환경에서는 환기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할 때 굉장히 사람이 밀집되어 있지만 대중교통을 통한 감염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이유가 지하철은 항상 문이 여닫히기 때문에 환기가 잘 되는 면도 있거든요. 환기가 이제 그 밀집 환경에서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기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창문을 열어야 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명확한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최대한 많이 환기를 하셔라라는 것이고요. 1시간이나 2시간 정도에는 창문 전체를 열고 내부 공기가 완전히 순환될 수 있도록 이제 환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 거리두기가 오는 3일에 그 종료될 예정인데 내일쯤 네, 잠시만요. 지금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시작될 것 같은데 현장 그림을 한번 보면서 그 브리핑이 시작되면 바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네. 방대본 역학조사 분석단장입니다. 5월 20일 코로나19 감염병 정례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방접종 관련 주요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60세에서 74세까지 어르신들의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50%를 넘어섰습니다. 보통 65세부터 74세까지의 경우 5월 27일부터 전국의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이 시작되는데 5월 접종 예약은 이미 종료되었으며 6월 첫째 주 예약은 이번 주에 마감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사전 예약은 6월 3일까지 가능하지만 가능한 빨리 예약하실수록 원하시는 날짜에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24시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온라인을 통해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평소에 다니시던 병원이나
또는 편하게 가실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은 나와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현재까지 예방접종 관련된 세계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일관되게 모두 높은 수준의 감염 예방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비록 적은 비율이지만 예방접종 후에 드물게 종종 감염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중증으로 발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일으킬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나이 예방접종을 통해서 스스로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예방도 가능하게 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백신의 공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일에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 43만 8천 회분이 추가로 공급되었으며 21일 금요일에도 코백스를 통한 화이자 백신 29만 7천 회분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 물량들을 포함하여 상반기에 도입이 예정된 코로나 백신 1,832만 회분 중 823만 회분이 이번 주까지 도입이 완료됩니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 1,009만 회분의 추가 도입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예방접종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 공유를 위해 오늘 저녁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와 의료계, 학계가 분석한 백신 이상반응과 피해 조사 현황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또 투명하게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이상반응과 관련된 감시라든가 신고 현황, 역학조사라든가 인과성 평가 과정, 또 피해 보상과 지원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익과 또한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 그리고 이상반응의 인과성의 평가 방법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토론을 하게 됩니다. 토론회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질병관리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이어서 해외 주요 국가의 코로나19 발생과 예방접종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2주 연속 감소하였지만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발생이 좀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인도에서는 지난주 대비해서 주간 확진자가 좀 감소하였으나 그간 상대적으로 환자 발생이 적고 소강 상태였던 대만과 베트남에서 최근 들어서 환자 발생이 크게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방접종을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던 주요 국가에서는 확진자가 확실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1회 이상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이스라엘, 미국, 독일, 프랑스 이런 국가에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예방접종률이 낮은 일본의 경우에는 발생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시 알려드립니다만은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으로서의 회복은 예방접종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오는 6월 3일까지 계속되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예방접종 사전 예약을 꼭 살펴주시고 또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다니시던 곳이나 가까운 의료기관을 택해서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주요국들이 발생 상황을 보면은 예방접종을 빠르게 시작한 국가들이 발생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해외 주요국들보다 환자 발생 수준은 좀 상당히 낮은 편이지만 보다 완전한 통제와 인명 보호를 위해서는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방접종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생명지킴이입니다. 코로나 감염과 사망을 막아주고 또한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며 보다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또한 예방접종을 충분히 실시해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마스크 착용과 실내 공간 환기, 또한 의심 증상 시 즉시 검사받기, 이런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 주시고 모두를 위한 협력의 의무로 생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을 안정시키기 위해 빈틈없이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또 한편 안전한 예방접종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백신 접종과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었습니다. 주요 발생 현황과 백신 접종 경과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바로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중간에 그 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때문에 좀 답변이 끊겼습니다. 네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선 질문부터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현행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3주 더 연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현행 조치가 2달 이상 이어지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답답하실 텐데요. 저희가 확진자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상황이 오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안 적용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네. 그런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안이 적용이 되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고위험군과 어르신에 대한 접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보호가 이제 끝나야지 사망자 숫자와 중환자 숫자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끝나기 전까지는 지금의 조치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고위험군의 접종을 중요한 시점으로 보셨는데 그렇다면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고위험군,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접종은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반기부터는 상황이 좀 더 나아질 수 있겠다. 계획대로 백신 접종이 진행된다면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계획대로 접종이 진행이 된다면 하반기에는 지금보다는 상황이 훨씬 더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방심은 절대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가 바로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 속도로 볼 때는 다른 나라 대비해서는 확진자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진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1회 접종률이 50% 정도가 되고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도 전체 국민들 중에 4분의 1 정도가 감염되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 약 70% 정도의 면역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 제한 같은 것들도 해제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감염되어서 면역을 획득한 사람들의 비율이 2% 미만이고 현재 접종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3분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즉시 완화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럼 기본적으로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어떤 대안이 있겠습니까? 네, 백신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백신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신 접종했을 때 사망자가 얼마나 줄어들고 해외 사례를 봤을 때 유행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는 것들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심어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백신 접종 후에 중증 이상 반응 사례들이 신고가 속보 형태로 국민들에게 많이 전달이 되면서 국민들이 불안감이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이제 과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이 자세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증 이상 반응에 대해서 국민이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학적인 인과성 평가와 보상을 어느 정도 분리하는 것도 저는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인 인과성 평가는 정말 철저한 과학적 틀로 평가를 하되 우리가 인과성 평가가 어려운 영역들이 있거든요. 회색지대라고 부르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폭넓은 보상을 해드리고 지원을 해드리면 국민들이 조금 더 백신에 대한 수용성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앞서 백신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백신의 효과를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중간에 관련된 사례 그래픽이 나갔습니다. 준비되어 있으면 다시 한번 좀 크게 띄워주시고요. 이걸 보면서 추가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해외에서 이 교차 접종 이야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교차 접종의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교차 접종이라고 하는 것이 유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시작된 면이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희귀혈전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연령 제한이 걸렸고요. 그러면 1차 접종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2회차 백신 접종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라는 문제가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교차 접종에 대한 연구가 빨라진 측면이 있는데요. 저는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교차 접종이 특별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과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백신의 장점만을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안전성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이미 충분히 투여된 백신이기 때문에 이상 반응이 특별히 더 증가할 가능성도 저는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교차 접종은 언젠가는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연령 제한 문제 말고도 교차 접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부스터 접종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신의 효과의 지속성을 늘리기 위해서 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부스터 백신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인데요. 부스터 백신의 경우에는 교차 접종이 어느 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부스터 접종이라는 게 결국 추가 접종을 의미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2회 접종하고 나서 한 번 정도 더 접종하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부스터 접종의 효과라는 것이 접종하게 되면 기존 백신의 지속 기간도 늘려주지만 만약에 이 부스팅을 해주는 백신 자체를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이루어진 백신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도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 부분도 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다 개발 단계 또는 임상시험 단계이지만 과학적인 이론으로 봤을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파우치 소장이 말한 것처럼 3회차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것은 과학계나 이제 보건의학계에서는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시기에 어떤 백신으로 접종하냐가 문제가 되겠죠. 네, 이 부스터 접종 말씀하셔서 추가로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그 두 차례 접종 이외에 한 차례 정도 더 맞는 걸 지금 현재까지는 부스터 접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추가 접종. 그런데 이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구상에서 없어지지 않는다면 저희가 해마다 독감 예방 접종을 맞듯이 이렇게 매년 코로나19 관련 백신을 맞아야 될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까? 네,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독감 백신처럼 매년 맞아야 되는 상황까지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3년이나 5년의 주기를 두고 주기적으로 백신 접종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매년 백신 접종하는 정도까지로 가진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항원의 변이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한 백신을 조합해서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3가 백신이나 4가 백신이라고 말하는 3종류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는 4종류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백신들이 벌써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것들이 몇 가지 종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매년 유행하는 것들을 예상을 해서 접종을 해주게 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알려진 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기존의 2회 접종만으로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이 어느 정도는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연간 단위로 백신 업데이트나 부스팅을 할 가능성은 저는 아직까지는 좀 낮다고 보고요. 아직까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긴 합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유럽의약품청에 이어서 미 식품의약국 FDA도 화이자의 백신을 2도에서 8도의 냉장 온도에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의 5일에서 한 달로 늘렸습니다. 어떤 부분을 가장 크게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화이자 백신처럼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사용한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특히 mRNA라는 물질이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초저온 보관 조건을 처음에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사용을 해보면서 어느 정도 보관 조건이 완화되어도 안정성이 유지가 된다라는 것들이 규명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정도 조건이라면 사실상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취급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선 mRNA 백신이 접종 센터 위주에서 접종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접종이 진행이 되면서 접종 속도와 접종 능력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쭉 들어보면 기존의 접종 외에 추가 접종, 그러니까 부스터샷을 맞아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년 단위로 계속 코로나 백신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백신 외에 코로나 백신 외에 추가로 더 많은 안정적인 수급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미국으로 방문을 했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과 관련된 어떤 논의들이 나올지가 좀 주목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안정적인 백신 수급 방안, 공급 방안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백신은 국방물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백신이 국민들을 보호해주는 무기인 만큼 장기적인 계획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산 백신에 대한 기술도 이제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거고요. 장기적으로 백신 생산 능력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자기 국산 백신을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들이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백신 개발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미국산 백신을 들여오는 것뿐만 아니라 국산 백신과 국산 치료제 개발도 가속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 내일까지는 다소 서늘한 날씨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은 약한 빗방울만 떨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에는 산발적인 빗방울 정도만 떨어져서 활동하는 데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다만 강한 비구름의 영향을 받는 남부지방은 봄비치고 다소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번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비가 내리는 지역은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퇴근길과 내일 출근길에도 각별히 교통안전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영상을 살펴보면 현재 비구름의 영향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영남 지역은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영동과 경북에 최고 40mm의 봄비치고 다소 많은 비가 내리겠고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도 종일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낮 동안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21도, 대전과 광주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기온도 오름세를 보이며 초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잦은 비 소식에 초여름 더위까지 날씨 변덕이 무척 심한 요즘입니다. 여기에 기온까지 널뛰기를 하기 때문에 감기 등 면역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니까요. 항상 건강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바이든 시대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을 제외하고 총 3차례 미국을 방문했고 그 옆에는 항상 김정숙 여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미국 방문 당시에는 멜라니아 여사와 김정숙 여사가 백악관 그린룸에서 따로 오찬을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한미 정상의 부인이 1대1로 오찬을 한 건 3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적극적인 퍼스트레이디 외교의 대표 사례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늘 방미 출국길을 함께했던 김정숙 여사. 하지만 어제 서울공항의 출국장에서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문 대통령만 전용기에 몸을 실었는데요.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과 처음으로 대면 정상회담을 한 일본의 스가 총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우자 없이 홀로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죠. 김 여사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 청와대 측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수행원을 최소화해달라는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참모진도 최소 인원으로 축소되면서 김 여사도 자연스레 제외됐다는 건데요.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미국 최초의 일하는 영부인이 된 질 바이든 여사를 고려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직 영문학 교수인 질 바이든 여사가 일정을 빼기 어려워서 외빈 접견 일정을 축소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실무 방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전문가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코로나가 가장 큰 영향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일단 바이든 행정부는 1년 동안은 이 대외 이 행보라든지 그런 거를 좀 자제하고 축소하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 대외의 그런 정상 회담도 축소해서 하고 있는 거죠. 국빈 방문이면 당연히 배우자가 갑니다. 근데 이것은 국빈 방문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일종의 실무회담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배우자들이 안 가는 게 그렇게 이상한 것은 아니에요. 이유야 어찌됐든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아직 부부 외교를 보지 못한 상황. 그만큼 세계 외교가의 관심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과연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게 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그럼 한미 정상회담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해서 3박 4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 시간으로 모레 새벽에 열리는데 문 대통령은 첫날은 공식 일정 없이 회담 준비에 전념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대면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취임 후 4번째이자 2년 1개월 만에 워싱턴 방문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수행원 규모가 대폭 줄었고
이번에는 부인 김정숙 여사도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첫날 특별한 일정 없이 비행 여독을 불며 참모들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를 꼼꼼히 다시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변수 탓에 출국 직전까지 일정과 의제 조율이 긴박하게 이루어진 만큼 현지에서의 마지막 점검이 중요합니다. 공식 일정은 방미 이튿날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등 미국 하원 지도부와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 시간으로 모레 새벽 백악관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과 백신 협력, 경제 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정책 등 양국의 공동 현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두 정상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접견하고 회담 후에는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합니다. 마지막 날 미국 최초의 흑인 추기경인 윌턴 그레고리 추기경과 면담하고 애틀랜타로 이동해 SK 이노베이션 현지 공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이전 한미 정상회담 때는 백악관 만찬 일정이 포함되어 있었고 동포 간담회 등의 자리도 마련됐지만 이번에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접촉을 줄이되 정상회담 자체에 더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정책에 대한 온도차로 한미 간 긴장이 생길 수 있다는 미국 의회 조사국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지난 18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긴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로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중과는 기존 정책 그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조금 전 회의를 시작한 것 같은데 재산세를 일부 감면하자 이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요? 네,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부동산 관련 세금과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자는 이른바 송영길표 부동산 정책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인데요. 일단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기존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상향하기로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됐고 정부와도 공감대를 이룬 상황입니다. 이번 회의로 당장 확정되는 건 아닌데 일단 여당의 중론으로 확인된다면 재산세 감면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있는 만큼 최종안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의원총회를 거쳐 나올 전망입니다. 재산세뿐만 아니라 또 쟁점이 된 게 바로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여부인데요.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내 부정적 여론이 큰 상황이어서 종부세 부과 기준은 그대로 9억 원으로 유지하고 양도세 중과세는 유예 없이 6월부터 당장 실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제안했던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90% 완화 등 대출 규제 방안도 현재로선 추진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정책 완화에 제동을 걸어왔던 강병원 최고위원은 오늘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재산세를 뺀 나머지 규제는 그대로 추진될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재산세 감면 확대만으로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양도세와 종부세, 공시지가에 대한 조정까지 종합적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그동안 검토한 내용을 종합해서 이르면 내일 획기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번엔 여야 정치권 상황도 짚어보죠. 민주당에선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싱크탱크를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대선 세몰에 나섰는데 국민의힘은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 등의 출마 선언으로 사실상 당권 경쟁 대진표가 짜였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 줄여서 성공포럼이 오늘 출범식 가졌습니다. 공동대표를 맡은 김병욱, 민형대 의원을 포함해 현역 의원 34명이 참석했고요.
최근 15,000명 규모의 외곽 지지 모임이 출범한 데 이어서 이 지사의 대권 행보를 위한 세력 결집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출범식에 참석한 이재명 지사는 성공 포럼이 지향하는 성장과 공정의 가치를 언급하면서 자신이 평소 국가의 과제로 주장했던 공정 성장의 기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정성의 회복이 성장의 토대가 됩니다. 공정과 성장은 따로 떨어진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정말 핵심적이고도 필수적인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총리는 이미 캠프 구성 논의에 들어간 데 이어서 이재명 지사까지 진용을 갖추면서 이제 이른바 빅3 주자 간 지지세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지조직 신복지 포럼과 연대와 공생 심포지움으로 현역 의원 40여 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도 광화문 포럼에 현역 의원 70여 명이 참여하면서 세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대권 경쟁에 돌입한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오는 6월 11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차기 당권 경쟁이 가열차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당권 도전을 고민했던 나경원 전 의원이 고심 끝에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나 전 의원의 출사표 직접 보시겠습니다. 당대표로 나서는 것이 맞는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려운 이 당대표 자리를 맡아서 이 대한민국 국민이 승리하는 그런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했던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조금 전인 오후 2시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대중적인 인지도를 갖춘 두 사람의 출마 선언으로 국민의힘 당권 구도에 퍼즐이 맞춰지는 모양새입니다. 주호영 전 원내대표와 조경태, 조혜진, 홍문표, 윤영석 의원 등 중진 후보들과 이에 맞서는 초선의 김웅, 김은혜 의원, 최연소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 등 신진들의 대결 양상이 펼쳐질 전망인데요. 지금까지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후보는 모두 10명인데 오는 28일 예비 경선에서 컷오프를 통해 5명으로 압축될 전망입니다. 초반 판세만 놓고 보면 중진들은 정치 경륜과 당내 지지를, 그리고 신예들은 개혁과 쇄신을 기치로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강점을 보이면서 당권 경쟁의 귀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정원입니다. 미국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향후 자산 매입 축소 논의 가능성이 처음으로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이 공개한 지난달 회의 의사록에는 몇몇 참석자는 경제가 계속 빠르게 진전될 경우 언젠가 자산 매입 속도를 조정하는 계획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고 적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연준이 지금까지 내놓은 통화정책 수정 가능성에 관한 언급 가운데 가장 명시적인 표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포와 부천을 잇는 정부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D 노선 논란에 대해서 관련 기초단체장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강남 직결을 촉구했습니다. 김포시장과 부천시장, 하남시장, 서울 강동구청장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오늘 오전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 GTX D 노선의 강남 직결을 촉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현재 추진 중인 GTX A와 BC 노선 모두 수도권을 남북과 대각선으로 잇는 노선이라며 수도권 동서를 잇는 GTX D가 반영돼야만 차별 없는 서울 접근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말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군 부대 부실급식 사태에 사과하면서 대책 마련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공군과 육군에서 추가 폭로가 이어지는 등 좀처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최근 중부 지역의 한 공군 부대에서 휴가 복귀 뒤 격리 중이던 병사들에게 제공한 도시락입니다. 반찬이라고는 브로콜리와 깍두기, 그리고 감자 반쪽이 전부입니다. 이를 YTN에 제보한 군인은 도시락을 받아든 병사들이 사실상 체념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습니다. 격리 기간 급식을 아예 받지 못하는 일도 빈번했는데 부실했던 식사는 그제와 어제 이틀간 장성급 지휘관의 부대 방문 뒤에야 개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육군에서도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멀건 국과 삼치조림, 그리고 방울토마토뿐인 식판. 자신을 11사단 예하부대 장병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올린 점심 배식 사진입니다. 사진과 함께 올라온 글에는 김치는 54가나 받지 않았고
결국 방울토마토로 배를 채웠다는 설명부터 못 먹어서 서러워 본 적이 있느냐는 하소연도 적혀 있습니다. 부대 측은 부랴부랴 사과하고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끊이지 않는 부실급식 논란에 국회로 불려나와 공식 사과했던 서욱 국방부 장관. 최근엔 육해공군 급양 관리에 대한 정밀 진단까지 약속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이렇게 국방부의 종합대책에도 부실급식 제보가 잇따르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다시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부실급식 문제 등을 둘러싼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문경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지난 7일에 이어서 다시 지휘관 회의가 열리는데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13일 만에 다시 주요 지휘관 회의가 잠시 후 열리는데요. 서욱 국방부 장관이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 등을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승찬 대변인은 이번 회의에서는 격리장병 급식과 시설 환경 개선 추진 상황, 장병 보충 처리와 소통체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13일 만에 다시 지휘관 회의를 여는 건 국방부가 지난 7일 내놓은 장병 처우 개선 종합대책이 일선 부대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앞서 휴가 복귀 후 격리 중이던 중부지역 공군부대에서 근무하는 병사가 급식이 부실하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육군 11사단 예하부대 소속이라고 밝힌 병사는 점심으로 멀건국과 삼치조림, 방울토마토가 전부였고 김치는 쉰내가 나서 받지 않았다며 못 먹어서 서러워 본 적이 있느냐는 하소연도 올렸습니다. 네, 김문경 기자. 그렇다면 이번 지휘관 회의에서 어떤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까? 네, 지난번에 이미 종합대책이 나왔기 때문에요. 별도의 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국방부의 지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해군에서는 지난 18일 새벽 병사들이 술을 마시다 들키자 이를 적발한 간부와 몸싸움까지 벌인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술은 A병사의 가족이 택배로 보냈고 생활관에서 마시다 이 같은 일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의 부실급식 문제에 이어 병사들의 기강회의에 이르기까지 내부 문제가 연이어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계룡대 격리장병의 부실급식 주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급식 사진을 올려 허위보고 논란이 일었던 것에 대한 국방부 감사는 모두 끝나 관련자 징계 여부를 고민 중입니다. 오늘 지휘관 회의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논의한 뒤 엄정한 기강 확립이 재차 강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국방부는 또 운동복과 베레모 등 불량 피복 납품 사태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 재발을 막기 위해 관련 정부기관과 합동으로 피복류 납품업체에 대한 무작위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3월 여름 운동복 불량이 발견돼 기술품질원에서 조사 품목을 확대해 검사한 결과가 이번에 나온 것이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테슬라의 가상화폐 매각 가능성에다 중국 금융당국의 민간 가상화폐 거래 불허 발표 등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소를 검증하게 된 국내 시중은행들이 관계자들의 범죄 이력까지 들여다보겠다고 나선 상황이어서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이 오전장에서 5천만 원 선을 오르내리며 거래됐습니다.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전날 밤 10시쯤 개당 가격이 4,259만 5천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14일 기록한 업비트 내 역대 최고가 8,199만 4천 원과 비교하면 반토막이 났습니다. 달러 기준으로도 비트코인은 한때 30% 가까이 가격이 내려앉아 올해 1월 말 이후 가장 낮은 3만 달러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머스크가 띄워온 도지코인도 급락해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비트코인에 이어 시가총액이 두 번째로 큰 이더리움도 폭락해 300만 원 초반대까지 밀려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테슬라의 비트코인 매각 가능성에 중국 당국이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게 악재가 됐습니다. 테슬라 CEO 머스크가 비트코인 계속 보유를 시사했지만 위축된 투자 심리를 돌려놓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암호화폐라는 어떤 시장이 굉장히 악화되겠다는 시그널을 계속 받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면은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게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거니까. 이런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종합 검증 역할을 맡게 된 국내 시중은행들이 실사 과정에서 거래소 임직원 등 관계자의 사기, 횡령 이력 등까지 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정적 사건 발생 여부 등 가상화폐 거래소의 전반적 평판, 외부 해킹 발생 이력 등 시스템 안정성, 보안 등도 모두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거래소 가운데 최근 실질적 소유자가 사기 혐의로 기소되고 잦은 매매 입출금 지연과 사고로 물의를 빚고 있는 빗썸이 은행권의 검증을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박 4일 일정으로 미국을 찾았습니다. 백신과 반도체 등 경제 분야에 더해서 대북 해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실무 방문이라는 표현처럼 각 분야에서 한미 간 실질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외교 전문가와 주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전 외교부 외교전략기획관이신 마상윤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이 앞서 박상현 앵커도 실무 방문이라는 언급을 했는데 국빈 방문, 실무 방문 이렇게 좀 차이가 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가 원수로서 이제 최고의 예우를 받으면서 하는 게 이제 국빈 방문이고요. 실무 방문은 조금 더 비즈니스, 그야말로 양국 간의 그 실무 현안을 논의하는데 좀 더 초점을 두고 가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방한하는 또는 방미하는 그 규모, 방문단의 규모가 좀 축소가 될 수가 있고요. 뭐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현실적인 또 실용적인 그런 방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은 실무 방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국 간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그렇습니다. 국빈 방문을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대통령께서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의회의 연설도 할 기회가 있고요. 또 조금 더 많은 행사들을 이제 갖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행사들은 이제 생략을 한 채 양국 간의 현안을 논의하는데 좀 더 집중하는 그런 형태의 방문이 되겠습니다. 네, 다양한 의제들이 있고요. 이 내용도 잠시 뒤에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면을 하게 됩니다. 두 대통령의 그 호흡이 얼마나 잘 맞을지도 관심인데 공통점도 꽤 적지 않더라고요. 우선은 글쎄 국내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은 두 분의 대통령이 다 민주당 소속이죠. 뭐 이름은 당명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그리고 좀 자유주의적인 그 신념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 있어서의 그 호흡은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한국의 그 부통령 시절에도 왔었고요.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외교 안보를 담당하는 그 주요 인사들의 경우에는 한국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미 오바마 행정부 때 뭐 바이든 대통령이 그 당시 이제 부통령으로 8년을 재임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 때 그 오바마 행정부 때의 그 외교안보 담당, 특히 이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그 외교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대통령과 또 우리 정부와의 그 호흡을 맞추는 데 있어가지고 서로 몰라가지고 삐걱거리는 이런 상황은 거의 연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 현재 미국에 도착을 했고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부터 공식 일정이 시작됩니다. 첫 공식 일정이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하는 거던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알링턴 국립묘지 우리로 따지면 국립현충원과 같은 그런 데고요. 특히 이제 무명용사의 묘에 가서 이제 헌화를 하는 걸로 이제 일정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그 1차 대전, 2차 대전, 또 한국 전쟁, 그리고 베트남 전쟁 등등 이제 미국이 참전했던 그 전쟁에서 시신이 수습되지 않은 이런 전사자들이 여럿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전사자들을 기리는, 그러니까 무명용사의 그 혼을 기리는 그런 이제 추모의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통령이 그런 곳에 가셔서 그 헌화를 하고 하는 것은 우리와의 동맹 관계, 특히 이제 미국이 한국 전쟁에 참전을 해서 또 많은 그 희생자를 냈기 때문에 그 점을 기리는 뭐 그러한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네, 한미 동맹의 상징과도 같은 장소를 첫 일정으로 잡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또 거죠.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뭐 알링턴 국립묘지는 한국 전쟁만 관련되는 건 아니고요.
그 한국 전쟁과 관련돼 가지고 그 메모리얼이라는 데가 이제 워싱턴 D.C.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한국 전쟁 기념 공원이 있는데 이번에 그동안에 이제 그 기념 공원 안에 그 조각상들이 쭉 있었어요. 그 19명의 미군 병사들이 그 한초 우위를 입은 채 이제 그 걸어가는 그 대열을 이루어서 걸어가는 그 조각상이 있었는데 그것 외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사람들 이런 이름을 쭉 새기는 추모비를 또 이제 새로 만든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추모비를 만드는 그 착공식을 그 정상회담 직후에 21일에 하게 되는데 아마 그때 우리 대통령께서 참석을 할 예정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일정의 의미까지 짚어주셨고요. 지금부터는 주요 의제들을 좀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라고 하면은 크게 나눠서 BBC 산업,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 칩 산업과 대북 정책으로 전망이 되는데 우리나라로서는 백신 협력이 아무래도 가장 좀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백신이 아무래도 이제 그 빨리 공급이 돼서 그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이제 우리 그 국내적으로 상당히 시급한 과제가 됐기 때문에 네. 백신을 가지고 있는 또 백신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상당한 그 생산을 통해서 백신을 확보하고 있는 그 미국으로부터 그 백신을 공급받는 게 상당히 중요한 그 의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얘기들이 이제 논의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우선은 그 한국을 그 글로벌 백신 공급의 허브로 잡는 뭐 그런 논의가 일단은 그 잘 진행될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뭐냐면은 미국이 한국의 백신 생산 기지를 만들어서 한국을 활용해서 그 백신을 생산하고 그렇게 생산된 것을 뭐 한국에도 사용이 되겠지만 전 세계에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일종의 한미 간의 협력을 백신 협력을 이루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 기업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이 이제 그 미국의 모더나를 그런 계약을 통해서 생산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은 미국과 한국 간의 상호 간에 이득이 되는 그야말로 윈윈하는 그런 효과가 거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이제 스와프 얘기인데요. 미국의 백신을 우리가 좀 빨리 빌려와서 쓰고 뭐 나중에 이제 갚는 형식으로 하는 그런 그 스와프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조금 아직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미국 그 당국자 백악관이라든지 이런 당국자 얘기도 보게 되면은 코백스를 통해 가지고 미국이 백신을 전 세계에 일단 지원을 하는 그런 것까지는 얘기가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그 국가별로 지원하겠다라는 의사도 조금은 비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에게 어떻게 얼만큼 주겠다 하는 얘기는 지금 전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가지고요.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 미국에 있는 백신 2천만 회분을 추가로 해외로 내보내겠다, 해외에 지원하겠다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 이 구체적인 물량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또 이게 한국에 얼만큼 오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해지지 않았고요. 또 사실은 뭐 아주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자면 이제 비교적으로 보자면 한국은 좀 그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상당히 안정적인 국가이죠. 뭐 이제 확진자가 우리가 조금 예전에 비해서 좀 늘어난 것도 사실이지만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나라, 뭐 중남미의 브라질이나 뭐 이런 나라들 경우에 보면 지금 확진자 숫자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 같은 백신을 공급을 하는데 어떤 나라에 빨리 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시급성은 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기준으로 잡힐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우리에게 좀 많은 물량을 우리에게 좀 공급을 해주면 우리로서는 상당히 고마운 또 좋은 일이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건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의 그 예상을 언급대로 한다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많은 물량을 받기가 쉽지가 않다면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백신을 국내 바이오 기업, 국내 제약사들이 위탁 생산하는 방안이 거론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그 백신 원액을 받아서 국내에서 포장만 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을까요? 근데 그 원천 기술 문제는요, 이게 그 지적 재산권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쉽게 공개할 거라는 생각은 사실 잘 들지는 않습니다. 이건 또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유럽 기업들하고도 또 연결이 돼 있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제 그 교역에 있어서의 그 원칙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원천 기술을 우리에게 뭐 쉽게 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하지만은
그 기술을 우리가 그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서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백신 협력이 중요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내밀 수 있는 건 반도체 카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백신하고 반도체가 뭐 이렇게 그 상호 간에 그야말로 교환이 될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백신은 백신대로 또 반도체는 반도체 나름의 또 로직이 있는 거고요. 또 그것을 담당하는 기업들이 또 다 같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삼성이나 뭐 SK 이런 그룹들은 그 백신과 그 반도체를 다 하긴 합니다만 그 또 그 각각의 기업들의 그 사정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1대1로 교환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네. 하지만은 큰 틀에 있어서 한국이 그 백신 그 반도체 강국이고 그 반도체를 또 지금 미국에서는 그 핵심 부품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그런 그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우리가 협력을 강화하게 된다면 큰 틀에 있어서의 한미 관계의 증진에는 일정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반도체와 이런 그 반도체 같은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대중국 견제 성격도 좀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말씀이시죠? 네. 중국도 지금 반도체 굴기를 그러니까 반도체를 이제 나름대로 독자 생산하고 또 그것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그 국가적인 차원의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아직은 그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반도체 강국들의 그 도움을 사실 좀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 대한 협력을 원하긴 할 텐데요. 아직 뭐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시안 지역에 그 공장을 가지고 있고 그 공장은 공장대로 이제 운영을 하고 그렇지만은 당장 우리가 새롭게 공장을 신설한다는가 이런 것은 아마도 미국 지역에 지금 텍사스 지역에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으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또 이 반도체 관련된 기술이 그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을 우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미국과의 협력을 굉장히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일단 중국 견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그 쿼드 참여 압박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요. 캠벨 조정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현 시점에서 쿼드 확대 계획은 없다. 쿼드는 사자를 의미한다. 이걸 확대한다면 이름을 바꿔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뭐 이름을 바꿔야 되면 바꿔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한국이 들어가서 5개가 됐다 그러면은 네. 뭐 퀸트가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으면 바꿀 텐데요. 그것보다는 지금 이 작년까지만 해도 쿼드가 얘기될 때는 그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군사동맹적인 성격에 대한 강조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국무부 부장관을 지냈던 스티븐 비건 같은 분도 얘기를 할 때 그 나토 얘기를 하면서 그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그 나토와 같은 그런 성격을 갖는 어떤 그 기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나토는 굉장히 공식화돼 있는 제도화돼 있는 그런 그 기구입니다. 또 이제 군사 동맹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나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나토 같은 것을 동아시아에 만든다 그러면은 굉장히 제도화된 군사 동맹을 만들고 그 군사 동맹의 목적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우리 입장으로서는 거기에 그 참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게 그 군사 동맹이고 또 굉장히 아주 제도화된 그런 기구라기보다는 유연하게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국가들 간에 협의를 하는 그런 기구다. 그런 그 모임이다. 기구도 아니고 모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그 유연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문제가 얘기가 됐는데 사실 네. 참여 문제도 사실 없어진 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사안별로 협력을 하면 충분히 그 쿼드와의 협력이 이제 가능한 상황이 됐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캠벨 인도태평양 조정관도 그 점을 좀 강조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지금 캠벨
그 얘기를 해서 좀 연장선상에서 자연스럽게 북한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이 커트 캠벨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우리에도 좀 익숙한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그렇습니다. 지냈고, 어떻게 보면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그 바이든 행정부에는 그동안에 남북 관계에서 실무적으로 많이 참여했던 이런 인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나 뭐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마 그 흐름을 굉장히 잘 꿰고 있을 거고요. 물론 지난 4년간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업데이트하느라고 그동안 그 정책 리뷰 과정에서 시간을 상당히 쏟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행정부의 관료들, 뭐 특히 이제 스티브 비건 부장관 같은 사람이 그 자신의 경험을 아주 소상하게 또 그 전수를 했던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담당하는 지금 그 캠벨 조정관을 얘기했습니다만, 블링컨 장관도 부장관을 했었고요.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그리고 여러 지금 사람들이 사실상 그 북한과의 협상 경험도 있고, 또 북한과의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다뤄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내용, 그 맥락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회담에서 그리고 과연 북미가 이전에 합의를 했던 싱가포르 선언을 계승할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든 표현이 된다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좀 이끌어내는데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은 싱가포르 합의에서 그 북미 간의 그 관계 개선, 그리고 한반도에서 평화 체제 구축, 그리고 비핵화, 이게 이제 약속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작용을 한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북한 입장에서는 일단은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북미 관계 개선 이런 내용들은 북한이 굉장히 원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이 싱가포르 합의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미국과 북한 간에 사실상 서로 간의 계산이 맞지가 않았죠. 그로 인해 가지고 2019년도에 하노이 회담이 사실상 결렬되는 그런 상황을 맞았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미국과 북한 간에 무엇을 어떻게 내놓고서 서로 간에 나름대로 만족할 만한 그런 것을 찾아 나가느냐 하는 게 지금 현안으로 사실 대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싱가포르 회담이라는 건 결국 북미 관계 개선이라는 상징적인 선언적인 의미가 담긴 회담이었는데, 이어서 결렬된 하노이 회담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체적인 방법론을 놓고 북미 양국 간의 입장이 맞지 않았지 않습니까?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가로 북한에 대한 대북 경제 제재를 좀 풀어달라, 이 부분에서 좀 엇박자가 났는데, 지금 이렇게 엇박자가 이미 한번 난 상황에서 북한을 다시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려면 그만한 유인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지금 고려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우리의 생각과 또 미국의 생각이 조금 다른 궤를 그리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분야인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는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제안을 해왔습니다. 남북 간의 철도 연결을 하는, 또 그걸 통해 가지고 동북아 철도 공동체를 만들겠다라는 대통령 제안도 있었고요. 또 금강산 관광을 다시 재개한다든지, 또 이제 방역 차원에서 있어서의 협력 이런 것도 얘기를 했는데 다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종전선언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남북 간의 관계, 또 한반도를 평화롭게 만드는 일종의 상징적인 선언을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국의 반응이 어떤 건지는 정확히 좀 나와 있지는 않고요. 미국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대북 제재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이제 북한과의 대면 회의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조금씩 이제 실타래를 풀어가자 하는 아마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조금 더 전향적인 제안을 내놓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말하자면 우리 입장을 좀 개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남북 관계 얘기가 좀 강조가 될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미 관계를 위주로 해서 지금 뭐 비핵화라든지 한반도 평화 문제가 기본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한국과 남한이죠. 한국과 북한 간의 교류라든지 또 대화라든지 이것이 또한 나름대로의 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혹시라도 뭐 북미 관계가 조금 어려워지더라도 남북 관계 또는 한반도 상황 전체는 완전히 나락으로 빠지는 그런 것은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구상들을 우리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신 수급 문제, 그리고 대중국 정책,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어떻게 보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 외교부 외교전략기획관이신 마상윤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서울 시흥동에서 5톤 화물차가 다른 화물차와 부딪힌 뒤 4층짜리 상가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여파로 건물에 불이 나서 지금까지 최소 8명이 다치거나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네, 서울 금천구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새까만 건물이 바로 불이 난 곳입니다. 건물 2층과 3층은 뻥 뚫려서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도인데요. 지금 보이진 않지만 옆에 딸린 부속 건물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이 완전히 잡힌 건 낮 2시 10분쯤인데요. 지금은 보시다시피 바닥에 자재를 정리하는 작업과 또 추가 붕괴를 우려해서 건물에 있는 창문을 떼내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8명이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가에는 공인중개사와 미용실 등이 입점해 있었습니다. 옆에 붙어있는 부속 건물이 과일 가게였는데 이곳에서 여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소방당국은 밝혔습니다. 40대 운전자는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도 찰과상 등을 입어 6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불이 난 건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앞서 5톤짜리 택배차와 1톤짜리 화물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는데 그 충격으로 택배차가 건물로 돌진하면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담당 소방서 인력과 장비가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기도 했는데요. 저희 YTN으로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화재 당시 영상을 보면 시뻘건 불길이 5층짜리 건물을 단숨에 집어 삼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화재 목격자들은 펑 하는 큰 소리도 여러 차례 들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 사고 충격으로 건물 가스 배관이 손상돼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금천구 화재 현장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세종시 이전 기관 직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서 아파트 분양 때 특혜를 주는 제도죠. 특별공급제도, 이른바 특공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자격이 안 되거나 의심스러운 기관까지 혜택을 주는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3년 관세청 직속기관으로 설립된 관세평가분류원. 설립 이후 쭉 대전에서 활동하다 지난 2015년 세종 이전을 추진하며 청사까지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대상 자체가 아니었고 결국 청사는 유령 건물로 전락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관평원 직원 10명 가운데 6명꼴로 특공을 통해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점입니다. 무리하게 이전을 추진한 이유가 특공 아파트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입니다. 관평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곧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할 예정인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소속 공무원에게 특공 자격이 부여되는데 기존 사무실에서 세종시까지 승용차로 30분 거리에 불과해 꼭 이전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잠시 세종시에 둥지를 틀었다가 떠난 새만금 개발청이나 해양경찰청에서도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직원이 적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국토교통부 장관조차도 공무원 특공 논란에선 자유롭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거기서 제가 실제 이제 거주를 하지 못하게 됐고 매각을 하게 됐는데 그 사이에 이제 또 매각 차익이 또 생기게 되고, 그리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선에서 본다면은
이 부분도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시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공무원 특공 제도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 직원을 돕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일반 분양보다 경쟁률이 낮은데 취득세도 줄여주고 최근까진 실거주 의무조차 없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공무원 2만 6천여 가구가 이런 혜택을 받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세종시 집값이 폭등하면서 이들은 막대한 시세 차이까지 보게 됐습니다. 그들에게 그 주거 안정을 꾀하고 직주 근접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과정에 이주하지 않으면서 전월세를 놓거나 매각 차익을 누리기 위해서 매매를 했다면 이건 당연히 환수 조치하거나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대란 속 상대적 박탈감을 부채질하는 공무원 특별 공급제도. 이번에야말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 대대적인 제도 수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시민단체들이 지난달 발의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토초세법에 기반이 되는 토지 공개념은 특정 정파만 주장하는 편향된 개념이 아니라 헌법에 이미 담겨있는 원리라면서 헌법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CMIT와 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와 판매사 측에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가 제품 위해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동욱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연구팀은 최근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실린 논문에서 CMIT와 MIT 성분 노출 위험은 특정 시점의 공기 중 농도뿐만 아니라 가습기에 넣은 총량과 사용 시간, 기간 등을 고려해서 누적 노출 총량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1심 재판부가 근거로 활용한 공기 중 농도 연구는 담배 한 개비에 든 유해물질의 농도로 폐암의 위험을 판단하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8일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본사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에 나섰습니다. 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 2주 동안이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대전노동청이, 인천 중구에 있는 본사는 중부노동청이 주관해서 감독을 진행합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판매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경찰청 마약범죄 수사대는 오늘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한 혐의 등으로 19살 A씨를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고등학생이었던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처방받아 공원과 상가 화장실, 학교 등에서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방기구 소독제를 손소독제라고 속여서 팔던 업체가 식약처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알고 보니 이 업체는 예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적발돼 대표가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았는데 여전히 라벨만 바꿔 붙인 같은 제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제보는 Y 김철희 기자입니다. 각종 세정제를 만드는 한 화장품 제조업체가 손소독제라는 이름으로 판매한 제품입니다. 그런데 라벨이 뭔가 이상합니다. 이 손소독 세정제,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주방 기구를 살균할 때 쓰는 제품에다가 손소독제 라벨을 덧붙여 놓은 겁니다. 최근 식약처와 환경부가 손소독제 업체들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여 적발된 미어가 제품입니다. 환경부랑 저희랑 합동 점검을 얼마 전에 했었나 봐요. 그 제품이 다 포함되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사이트 차단하고 행정처분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 의약 외품으로 분류된 손소독제는 신체에 직접 바르는 만큼 유해성 검사 등 식약처가 정한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반면 주방기구 소독제는 기구 세척에 쓰는 것으로 식품 첨가물로 분류돼 별도 검사 없이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위험성 평가도 이뤄지지 않은 주방용을 손소독제로 파는 건 당연히 금지돼 있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인체용은 인체 소독제로 사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사용 안내차 말씀하신 거고요. 이 제조업체는 앞서 지난해 3월에도 단속된 적이 있습니다. 미어가 손소독제 15만 개, 3억 원어치를 만들어 팔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달에 또 적발된 겁니다. 문제의 손소독제 5,000개를 샀다가
불법인 걸 알게 된 유통업체가 교환을 요구했더니 스티커만 새로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내용물은 그대로인 채 이른바 라벨 가리를 한 겁니다. 이 라벨이 이상하다라 그래서 이게 좀 뜯어진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이걸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걸 뜯으니까 여기에 그 전에 썼던 제품이 나오더라고요. 해당 제조업체 측은 주방기구 소독용으로 신고만 한 제품인데도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손소독 용도로 써도 위험하지 않다는 터무니없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받았다니까요. 허가를 손소독으로. 문제의 손소독제를 검색해봤더니 여전히 온라인에서 팔리고 있었습니다. 시각처는 해당 업체를 관할하는 지자체와 협의해 홈페이지 폐쇄와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리고 추가 고발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단체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가맹점 계약을 끊은 BBQ와 BHC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BBQ와 BHC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5억 3,200만 원과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릴 오일 원료만 100% 사용한다고 표시한 일부 제품에서 크릴 오일 외에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크릴 오일 100%로 표시된 26개 회사 제품 40개를 조사해봤더니 6개 제품에서 다른 유지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크릴 오일만으로 제품을 만들었다면 리놀레익 지방산이 0에서 3% 검출돼야 하지만 문제의 제품에서는 27%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두루 쓰이는 철강 가격이 치솟으면서 조선과 건설 등 제조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반면 철강업계는 서서히 코로나19 불황에서 벗어나고 있어 산업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초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입니다. 철강 가격이 크게 올라 제조업 분야 일을 계속할지 고민된다고 호소합니다. 실제로 철강 가격은 수요가 크게 늘면서 급등했습니다. 지난해 4월 1톤당 24만 원이던 고철과 생철 가격은 1년 만에 80% 넘게 올랐습니다. 경기 회복세 속에 세계 철강 수요가 늘었지만 주요 생산국인 중국이 환경정책 강화로 공급을 늘리지 않는 게 주된 요인으로 꼽힙니다. 게다가 중국이 철광석 60%를 수입하는 호주와 갈등을 겪으면서 사재기 심리까지 가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선업계는 지난 1분기에 컨테이너선과 LPG선의 전 세계 주문량 가운데 절반 넘게 확보했지만 치솟은 철강 가격을 선박값에 바로 반영할 수 없어 울상입니다. 건설업계는 철근 풍기 현상을 겪으며 비상이 걸렸고 한 대에 철강 1톤이 들어가는 완성차 업계도 가격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이 대기업 위주로 우선 공급돼 중소 제조업체의 어려움은 더 큽니다. 반면 철강업계는 가격 상승을 불황 탈출의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매출액은 코로나 영향이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해 1분기보다 각각 10.5%, 5.6% 늘었습니다. 철강 산업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반면에 최종 제품 가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선 산업, 철강 가격 상승에 따른 약간의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이 다음 달부터 철강 생산과 수출량을 더 줄이겠다고 예고해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지난 10일 YTN이 단독 보도한 서울 명동 사설 환전소 절도 사건의 용의자와 공범이 붙잡혔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특수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40대 남성 A씨와 공범인 B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서울 명동에 있는 한 사설 환전소 출입문을 보안카드로 열고 몰래 들어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억 3천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추적 등을 통해 사건 발생 열흘 만에 A씨와 공범인 피해 환전소 직원 B씨를 붙잡았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무력 충돌이 열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의 통화에서 긴장 완화를 압박했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무력 공세를 중단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남부도시 칸 유니스 지역.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은 건물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파괴되고
잔해 더미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무력 충돌 열흘째인 현지 시간 19일, 가자지구 곳곳이 무너진 건물과 불에 탄 차량들로 즐비합니다. 한 주민에겐 이스라엘 보안부로부터 건물에서 벗어나라는 경고 전화가 걸려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건물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فاخلينا المنطقه والجيران يطلعوا كلهم قلت له كله طالع كله مخلي كله ما فيش حدا فيه قال لي لا اتاكد ثاني انه فيش حدا طالع تاكدنا منه قال لي طب روح على المفترق هذاك ما تخليش حدا السياره تخش. 팔레스타인 측도 이날 동트기 전 로켓포 50발을 발사하는 등 산발적인 공격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공방이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를 갖고 중대한 긴장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휴전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인 것으로 평가됐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입장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אני נחוש להמשיך במבצע הזה עד שיושג היעד שלו להחזיר את השקט והביטחון לכם, אזרחי ישראל. 네타냐후 총리는 앞서 텔아비브에서 외국 대사들 앞에서도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전날 프랑스가 유엔 안보리에 휴전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독일도 양측 간의 분쟁 중재를 추진하는 등 휴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무장정파인 하마스의 고위 관계자는 이스라엘군과 휴전 합의가 조만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 고위 정치 간부는 레바논 TV와의 인터뷰에서 휴전 노력이 성공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하루나 이틀 안에 휴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요르단강 서안을 통치하는 팔레스타인의 다른 정파인 파타 관계자도 이집트가 주도하는 아랍권의 노력으로 휴전협정 초안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형 사이클론 타우크테가 덮친 인도 서부 아라비아해의 바지선 침몰 해역에서 시신 26구가 발견됐습니다. 인도 언론에 따르면 인도 해군 함정과 헬리콥터 등 수색팀은 서부 뭄바이 인근 해안에서 침몰한 바지선에서 시신 26구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취를 놓고 큰 관심을 모았던 배구 여제 김연경이 한 시즌 만에 다시 해외에서 뛰게 됐습니다. 과거에 몸담았던 중국 상하이 구단과 입단에 합의하면서 올림픽 이후 중국행을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이하린 기자입니다. 김연경의 소속사는 4년 전 김연경이 뛰었던 상하이 팀과 입단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민이 많았지만 익숙한 중국 리그에서 뛰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약 세부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김연경은 도쿄올림픽이 끝난 뒤 중국에 3개월 정도 머물며 단축 시즌을 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연경은 2020-2021 시즌 흥국생명으로 돌아와 팀을 챔프전 준우승으로 이끌었고 정규리그 공격 성공률 1위와 서브 1위로 최우수 선수에 뽑혔습니다. 원 소속 구단 흥국생명은 시즌 뒤 신생팀 페퍼저축은행 등 국내 팀과의 계약을 허용하지 않았고 결국 김연경은 이미 탈퇴 선수 신분으로 중국 리그 진출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김연경이 중국행을 결정한 건 여러 가지 이유로 보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경기 수가 적은 중국에서 경기와 휴식을 병행할 수 있고 대우 역시 한국에서 받았던 3억 5천만 원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도쿄올림픽 출전을 위해 대표팀에 합류한 김연경은 내일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 출전을 위해 이탈리아로 떠납니다. 그 올림픽에 대한 좀 어수선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는 그걸 좀 신경 쓰지 않고 최대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할리우드 액션 영화 분노의 질주가 개봉 첫날인 어제 관객 40만 명을 동원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고 오프닝 기록을 세웠습니다. 분노의 질주는 어제 40만 312명이 관람했는데 지난해 여름에 개봉한 반도가 하루 35만 3천여 명을 모은 이후 가장 많은 인원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12월 말에 개봉한 백두산은 개봉 첫날 45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5월 날씨가 변화무쌍합니다. 어제는 초여름 더위가 찾아왔는데 오늘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중부와 경북 지방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에는 최고 40mm,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는 중북부 지방은 내일 오전에, 충청 이남 지방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비가 그친 뒤에도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낮에도 서늘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21도, 광주는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다시 맑은 날씨를 되찾겠고요. 기온이 껑충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